걸리면 죽는다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에서 이성 간 성접촉보다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중동성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처음 발병했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온 30대 중국인으로 인류는 그동안 모든 자연을 정복해왔습니다. 질병도 거의 정복하여 인류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자연의 영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온 인류의 문명의 큰 난관이며 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1930년까지는 인류는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거나 인류에게 질병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전자현미경이 발명될 때까지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19대 왕조 십타의 미라에는 소아마비 징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람세스 5세와 3000년 이상 전에 묻힌 다른 이집트 미라는 천연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5년에서 180년에 기록된 안토닌 전염병은 천연두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질병으로 영국,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로마 제국에서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홍역은 페르시아의 의사가 10세기에 처음 확인한 기록도 있으며 중세시대 때에는 천연두와 독감을 제외하고는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기록된 질병의 설명은 드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4000년 이상 알려진 광견병은 유럽에서 흔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미신적인 치료법이 만연했는데 주로 점성술, 고슴도치 지방으로 구운 고양이로 만든 연고 등을 바르는 치료법이 유행했습니다. 20세기 초 전자현미경 발명 이전까지는 우리 인류는 지상 최대의 적인 바이러스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발견한 바이러스의 크기는 생각 외로 작은 크기였습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기관이 없는 비세포성 구조로 효소가 없어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세포 밖에서는 생명활동이 없고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정으로 추출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무생물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세포 내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로 증식하고 RNA 또는 DNA의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물체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분류는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감염시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이러스 단백질 외피에는 외투처럼 둘러싼 껍데기가 있는데 이것을 캡시드라고 합니다. 이 외피 캡시드는 캡소머라는 작은 단위의 단백질로 구성되며 이 캡소머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조립되는지에 따라 나선형, 면체 형태로 구분됩니다. 나선형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이고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정20면체 형태이고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32개, 아데노바이러스는 242개의 캡소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단백질은 외피와 캡시드 사이의 결합층을 형성하고 당과 결합된 단백질은 외피의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파이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방으로 튀어나온 뿔들이 바로 이 스파이크죠. 스파이크는 숙주세포에 붙기 위해 필요한 구조입니다. 세포 표면에 부착하는 것과 바이러스 유전체의 주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외피 속에는 바이러스의 핵심 인자인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는 DNA와 RNA를 동시에 가지지만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물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다르듯이 바이러스도 종류마다 유전자 수가 다릅니다. HIV 바이러스는 9개의 유전자를, 허피스 바이러스는 수백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생물체인 대장균은 4,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세포는 약 25,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독립생활에 필요한 복잡한 대사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유전자가 필요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독립적인 대사를 할 수 없고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고 그 세포의 활성을 바꾸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DNA는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의 경우는 단일 가닥의 DNA를 가지고 있고 레오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바이러스계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죠. DNA만 가지는 바이러스로는 폭스바이러스, 헤르페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RNA만 가지는 바이러스의 대표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A형 독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에이즈,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생물을 감염시키는 과정을 크게 나눈다면 흡착, 침투, 합성, 조립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적당한 숙주 세포를 만나서 세포막의 특정 수용체에 흡착되면 침투가 시작됩니다.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숙주의 세포막의 수용체는 당단백질입니다. 이 뿔처럼 나온 스파이크가 숙주세포의 당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에 붙게 되는 것인데 숙주의 특정 분자와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숙주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신의 형태에 맞는 숙주 생물의 세포에 달라붙게 되면 이제 그 세포 속으로 침투해야 되는데 침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러스 외피가 직접 세포막과 융합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세포 외피를 가진 동물일 경우에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은 바이러스 통째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로 침투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같은 복제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를 숙주세포 단백질에서 얻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을 합성 단계라고 합니다. 숙주세포를 변형하여 자신이 쓸 수 있는 재료로 변환이 모두 일어나면 이때 이 재료를 가지고 자신과 동일한 모양의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마지막 조립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DNA 바이러스는 대부분 숙주세포의 핵으로 들어가고 핵에서 증식과 조립이 일어나고 RNA 바이러스는 세포질에서 증식과 조립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작용을 반복하여 숙주 생물의 신체에 내포된 세포들을 파괴하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결국 숙주 생물은 점점 기능을 잃어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형태입니다. 라틴어로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따왔습니다. 학명은 사스코브2.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박쥐에 있던 모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일어난 신종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바이러스는 같은 속에 속하지만 계통은 서로 다릅니다. 박쥐세포에서 증식하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종의 벽을 넘어 사람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었을까요? 최근 나온 연구를 보면 바이러스 껍질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 구조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쥐 모체 코로나 바이러스 HKU4와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의 아미노산 서열에서 단지 두 곳의 변이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간단한 변이만으로도 숙주 생명체를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염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더 강하게 결합된다는 것이고 결합 후 쉽게 침투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현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더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항원소 변이라고 하여 숙주의 면역 기작을 피하기 위해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항원을 병양시키는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의 단백질 구조를 바꿈으로 쉽게 변이가 일어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겐 적대적이며 그 생존의 치명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한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바이러스들에게 치명적인 방법 하나를 팁으로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 NIH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골판지에서는 1일,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표면에서는 2에서 3일 생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은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기름 성분이므로 계면 활성제인 비누 입자가 지질 표면을 녹여서 바이러스를 외부 껍질을 터지게 만들어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비누로 손과 주변 물질들을 씻어내고 쉽게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사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캠페인에 끊임없이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를 강조하는데 그냥 물로만 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죠? 반드시 10초 이상 비누칠을 하여야만 바이러스의 외피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이러스와 이 끝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